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은 시네마노믹스라는 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속에 살아 숨쉬는 내밀한 경제 이야기라는 이 모토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가장 뛰어난 경제학 교재다라는 내용을 좀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어렵고 좀 재미없는 학문으로 느끼는 게 사실 경제학인데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는 없을까? 이러한 좀 의문점에서 이 시네마노믹스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여러 이야기를 통해 이 경제학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 다양한 경제학적 상상력을 입히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책인데요. 이 딱딱한 경제 기사가 독자에게 얼마나 가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던 이 경제신문 기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낸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즐겨보는 영화 속에 숨어있는 경제 논리와 이러한 현상을 좀 소프트하고 그리고 좀 쉽게 풀어내고 있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꺼내준 영화, 이 건축학개론인데요. 이 20살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서로를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30대 중반이 돼서야 다시 만난 두 남녀. 이 티격태격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 속에서 관객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는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사랑의 아련함이 없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없으면 그것도 좀 행복하지 못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좌충우돌하고 완벽하지 않고 아주 낯설고 어설펐던 그 기억들이 있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의 한 묘미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저것 재지 않는 이런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 이 서툰 사랑의 표현과 헤어질 때 그 어설픈 그리고 어색함, 그리고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감정들, 이런 나이가 들면은 가질 수 없는 또는 가지기 힘든 그런 느낌으로 대표되는 이 첫사랑은 어쩌면 논리로는 가장 설명하기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주인공 승민, 이 건축 설계사죠. 아는 지인이 서연, 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친밀했었던 감정의 사람인데, 이 서연의 부탁으로 집을 짓는 과정 중에서 15년 전의 그 옛 감정을 조금씩 되짚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남편과 산다던 서연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이때 이 승민의 여자친구인 은채는 이 승민과 결혼할 것이라는 점을 좀 계속 은근히 내비치면서 이 두 사람의 재회를 좀 심하게 경계를 하죠. 이 승민이 이 첫사랑과 지금의 사랑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 집 짓기는 계속되는데요. 결혼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며 갑자기 설계를 바꿔달라는 이 옛 친구 서연의 요구도 승민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연이 담긴 집을 완성하던 날, 이 승민은 서연에게도 자신이 첫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둘은 15년 전에 나누지 못했던 이 뜨거운 입맞춤으로 경제학적인 효용의 극대화,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일부 관객들은 이 둘의 극적인 결합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적으로요, 이후의 영화의 전개는 요즘 좀 스타일로 말하면 아주 쿨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담담합니다. 이 승민은 옛 친구 서연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그래도 서연에게 돌아가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책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는 바로 이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에서 이 파생된 위험 또는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 주체들이 때로는 이 새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잃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도박 같은 것을 하면은요, 본인이 갖고 간 돈의 20, 30%를 땄을 때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 자본금의 20, 30%를 잃게 되면은요, 왕창 따거나 다 잃거나 하기 전에는 그 도박장을 떠날 수 없다는 좀 그런 좀 경제학적이면서 비경제학적인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할 때 얼굴만 봐도 설레었던 이 사랑의 뜨거움, 갈수록 무덤덤해지는 것도 경제학적으로 만약에 설명이 가능하다면요. 인간의 삶, 인생이란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경제학적 그리고 뭐 돈이죠, 돈.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상당히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인간의 이 행동 이 근자에는 이런 경제 원리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비싼 돈을 지불해 가면서 명품을 사는지, 또 당첨 확률이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이 복권 구매를 멈추지 못하는지, 이 TV를 통해서 접하는 슈퍼스타는 어떻게 탄생하는지, 뭐 이런 행동들이, 이런 양상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죠. 이 책, 이 시네마노믹스는 이 다양한 삶 속에 이 수많은 스토리가 이 꿈틀거리는 이 영화 속에도 이 경제의 원리가 우리네 삶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도로시, 아시죠? 이상한 나라에 갔다 온 소녀죠. 이 도로시라는 소녀가 이 회오리 바람에 날려 마법의 나라에 떨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바로 이 영화 오즈의 마법사.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경제학적인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둘러싼 이 정치적 대립,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통화우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인 오즈의 놀라운 마법사를 쓴 미국의 동화 작가 프랭크 바움, 이 작품을 순전히 동화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의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본위제를 채택했던 미국은 1880년경부터 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이 금의 양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충분히 찍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금이 보관되어 있는 만큼의 비율로 화폐를 찍어내야 되니까 실물 이상의 자산을 끌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오늘날의 신용사회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여파로 약 20, 30여 년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화폐 가치는 급등하는 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돈을 빌리는 입장인 이 농민과 이 노동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고요. 이에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은본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값싸고 덜 희소했던 자원 이 은을 기준으로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자는 것이죠. 이 작품이 명시적으로 은본위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이 제목인 오즈, OZ인데요. 이게 금과 은의 이런 양을 재는 좀 무게 단위잖아요. 온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도로시가 이 불가사의한 은색 구두의 힘으로 금을 상징하는 이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결말. 이 작가가 은본위제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하네요. 또한 작품에 나왔던 양철인간, 허수아비, 회오리바람, 마녀와 마법사, 사자와 난쟁이는 1890년대 이 정치 풍자 만화에서 흔하게 등장하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즉 허수아비는 농민을, 양철인간은 산업 노동자를 대변하는데요. 또 난쟁이는 이 평범한 미국의 시민을 묘사하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던 서쪽 마녀와 이 동쪽 마녀는 각각 기업과 금융 등의 산업화 세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치인은 마법사로 표현됐고요. 회오리바람 또한 이 당시 이 제3당인 이 민중당의 출현과 같은 이 정치적 격변기를 표현하는 이 상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즈의 마법사는 이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이 당시의 정치 경제 상황을 풍자한 동화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은본위제를 대중에 널리 선전하기 위한 약간은 선동적인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영화에서는 은색 구두가 이 붉은색 구두로 바뀌면서 정치색이 좀 빠지게 됐는데요. 이는 단지 화면에 은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감독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인 그런 기법이라든가 원래 좀 담고 있었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 책은 예전에 좀 다양한 이야기들,
이 속에서 경제학적인 스토리를 좀 채용하는데 좀 상당히 좀 능숙합니다. 원래 뭐 좀 글솜씨가 가득한 이 기자들이 써서 그런지 각각의 내용 자체도 재밌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지루하게 배웠었던 좀 익혔던 그런 경제적인 내용들이 좀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시간 날 때 한 번쯤 더 일독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조선시대의 이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관상인데요. 이 관상의 주인공 이 내경, 이 얼굴을 보면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재적인 관상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당대의 정치가였던 이 좌의정 김종선은 이 내경을 임금이었던 문종에게 데려가는데요. 당시 병세가 깊었던 문종의 가장 큰 고민은 어린 세자의 왕자를 누가 빼앗으려 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종은 이 내경에게 역모를 일으킬 만한 사람의 관상을 살펴볼 것을 명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수양대군을 잘 살펴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우리가 좀 알고 싶은 모든 정보 가운데 좀 가장 좀 알고 싶은 정보, 값어치가 높은 것을 꼽으라면 이제 미래에 관한 정보겠죠? 뭐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정보는 알아봤자 뭐 약간의 정신적 만족,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이 사실이죠. 이 영화 속 내경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앞날까지 알아맞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경이 이 단시간 내에 한양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임금까지 그를 찾게 된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종의 걱정은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뭐 수양대군을 위시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지만 누가 왕위를 찬탈할 역모를 꾸밀지 확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양대군 측의 이 정보 조작이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이 정보 경제학인데요. 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이를 변수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학문입니다. 특히 이 경제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날 때 최종 결과의 차이가 더욱더 크게 두드러진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이 경제의 주체는 직접적인 것이 안 되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선별이라고 하죠. 이 문종이 내경에게 신하들의 관상을 살피라고 한 것은 일종의 선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왕이 시켰으니까요. 내경은 이 왕의 뜻을 받들어 의심 가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살피기 시작합니다. 내관으로 변장해서 상대방을 찾아가 왕이 그림을 하사했다며 관상을 보는 식이 좀 많이 쓰였는데요. 이때 이 문종이 가장 경계하던 수양대군에 대해 내경은 이 작은 쾌락에 만족해 살아가는 작은 인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문종은 내경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안심하는데요. 사실 이는 수양대군의 교묘한 책략이었죠. 역모에 대한 의지가 가득 차 있던 수양대군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 관상가인 내경 앞에 자신의 신복이었던 한명회를 내보냈던 것인데요. 사람의 얼굴을 판단하는 데는 능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누구였는지를 모른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화를 노렸던 것이죠. 이 수양대군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방을 오판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내경이 영화 막바지에 외친 말,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라고 개탄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화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 이 정보경제학도 우리네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완벽한 판단은 없다는 한탄을 남긴 이 주인공 내경. 이 큰 정보와 작은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정보의 흐름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지력의 유한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네 인생, 그리고 우리의 현실 경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책, 변호인인데요. 극 중에서 이 주인공 우석, 부동산 등기 전문 변호사로 그 좀 성향과 방향을 바꿔서 지역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변호사로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석의 선택은 비난받아야 하는 행동인가? 사실 혁신과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 경제적 지대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이 경제 발전에 약간 이바지하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우석의 지대도 점차 위협받기 시작하는데요. 이쪽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 주변의 다른 변호사들도 하나둘씩 이 부동산 등기 업무에 뛰어든 것입니다. 재빠르게 또 상황의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우석은 고민 끝에 이 전문 분야를 세금으로 바꾸는데요. 이 그의 말처럼 이 상고 출신으로 돈 계산에 아주 달통한 이 우석은 이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박힌 명함을 들고 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탁월한 사업 수완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석은 세무 변호사로도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특히 대형 건설회사의 세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우석이 누릴 수 있는 지대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게 되죠. 이처럼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탄력성이 낮은 이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소득을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 학력이나 학벌을 통해 얻는 이 기회비용 이상의 이득이 있다면 그 또한 일종의 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좀 일생을 좀 영화화한 작품이죠. 이 변호인이. 그래서 원래는 이 영화를 얘기하려면 다양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책은 뭐 경제적인 분야니까 그쪽만 좀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추가 있는데요. 이 김태용 감독의 이 현빈과 탕웨이 씨가 주연한 영화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이 영화가 이제 기폭제가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 씨는 결국 결혼하셨죠. 김태용 씨 참 승리자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요. 수인 번호 2537번 애나 7년째 수감 중인 좀 수인인데요. 이 어머니의 부고로 3일간의 휴가가 허락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기 위해 탄 이 시애틀행 버스, 그 안에서 쫓기듯 차에 탄 이 남자가 차비를 빌립니다. 사랑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이 남자 훈. 사실 그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중인데요. 훈은 이제 돈을 갚고 찾아가겠다며 억지로 시계를 채워주지만 애나는 무뚝뚝하게 돌아서죠. 이 7년 만에 만난 가족, 그리고 시애틀의 거리, 자기만 빼놓고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아 이 낯설기만 한 애나에게 이 훈은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장난처럼 시작된 둘의 하루, 시애틀을 잘 아는 척 안내하는 훈과 함께 이 여자 애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이 만추는 이 큰 상처로 인해서 마음을 닫은 여자 애나와 그 여자가 만난 인생의 선물 같은 남자 훈의 이야기인데요. 애나에게 훈은 이 자기랑 잘 맞고 자기를 잘 아는 그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낯선 사람이었던 훈이 인생의 선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짧은 과정을 묘사한 영화죠. 이 사람과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다거나 꼭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누가 누구한테 마음을 여는 순간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만추는 그 마음을 여는 그 순간, 그 임팩트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원작을 보면은요. 지금은 그 원본 프린트가 유실됐다고 하는데 이 1966년 이만희 감독의 만추, 이 한국 영화 사상 최고 걸작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총 4번에 걸쳐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이 1972년 그의 베스트 5에 랭크된 일본 영화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요. 1975년에 스타일리스트 김기영 감독에 의해 육체의 약속, 그리고 1981년 문예 영화의 거장 김수용 감독에 의해 만추로 만들어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감독들을 매혹시킨 이 만추의 스토리, 그리고 독창적인 캐릭터. 같은 이야기에서 시작했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색깔 강한 영화들로 재탄생되어서 다양한 시대와 공간의 사람들,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죠. 만추의 연인들 또한 이 스타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들이었는데요. 뭐 간단히 살펴봐도 문정숙, 신성일, 김지미, 이정길, 김혜자, 정동환. 뭐 지금의 세대에게는 좀 상당히 올드 피플들이긴 한데 그 시대의 당대를 대표하는 명배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2011년에 김태형 감독의 만추. 이국의 공간, 이 둘 다에게 낯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시애틀은 이 짧지만 평생 잊을 수 없을 강렬한 사랑을 선보이는 것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인물의 진심에 이 눈이 먼저 가게 하고 일상이 어떤 의미의 판타지로 도약되는 그런 눈부신 순간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줬던 김태용 감독. 그의 만추는 이 안개로 대표되는 이 자욱한 이 시애틀 거리 속에서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는 두 남녀, 그 관계와 함께 이전의 작품들과는 뭔가 다른 본인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애틀 하면은 또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로맨스 영화의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어떤 의미로는 좀 여성들에게 로맨틱의 대명사, 그런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시애틀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1년 중에 활짝 개인 날은 약 한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안개와 비의 도시인 것이 리얼입니다. 이 낯선 공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3일이라는 컨셉에서부터 시작된 영화 이 만추. 100% 로맨틱한 느낌만 주는 곳보다 약간의 축축함과 함께 쓸쓸함이 깃든 곳이 바로 이 시애틀, 그리고 이 만추의 촬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6개월 정도는 이곳이 바로 지상 낙원인가 하는 정도의 굉장히 환상적인 날씨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안개 낀 날씨가 나머지 6개월간 지속되는, 그리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런 쓸쓸하고 공허한 도시, 이것이 바로 시애틀의 실제라고 합니다. 외로운 남녀의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표현해 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존에 예전에 만들어졌던 만추 영화들이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가을이 가진 쓸쓸함을 살리기 위해 낙엽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이 김태용 감독이 재창조한 이 현빈과 탕웨이의 만추는 바로 안개를 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감옥에서 나와 한 남자를 만나고 다시 돌아간다는 설정의 이 만추, 이 쓸쓸함과 낯선 느낌, 그리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주인공들이 만들어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이런 좀 상대방의 마음과 한 번에 확 보여주지 않는 서두르는 것이 없는 천천히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이 영화의 분위기는 안개와 만나서 더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추, 늦가을이란 뜻이죠. 참으로 어울리는 멋진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이 시애틀 하면 또 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내용이긴 한데 커피 브랜드가 생각나죠? 저는 뭐 아무 영향력 없는 개인 방송일 뿐이니까요. 브랜드를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있죠. 미국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인데요. 뭐 영국 같은 곳은 여전히 뭐 차를 좀 고집을 하지만 미국은 이제 커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보스턴 차 사건이 그 결정적이죠. 당시 그 영국이 식민지 아메리카에 수출하는 이 차에 높은 세금을 물리려고 해서 일어난 좀 전쟁인데요. 이에 반발한 이 아메리카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서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이 그 동인도에서 선박의 홍차를 다 바다로 내 던졌던 일.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단초가 되었던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미국인들의 기호를 영국이 좋아하던 차에서 커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보스턴 차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애국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어지간한 커피 전문점의 커피는
이 카페라떼를 기준으로 5,0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밥 한 끼에 육박하는 이 비싼 고급 커피를 파는 전문점들, 지금 시내에 아주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는 이 파노블리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파노블리 효과란 이 어떤 물건을 사면 이 자신이 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뭐 예로 들어서 이 비싼 명품을 사면 나도 명품을 사용하는 집단에 속한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진다는 내용이죠. 나이키 에어를 신으면 마이클 조던이 되는 것 같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뭐 유니폼이나 이런 내용을 입으면 뭐 박지성이나 다른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되는 것 같은 착각. 이게 커피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이 분위기 좋고 이 우아한 곳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 마치 자신이 우아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요. 돈이 아깝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커피는 이 세계 금융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유럽에 이 커피가 많이 보급되었었습니다. 커피는 이 이성의 시대를 상징하는 음료였는데요. 뭐 귀족이나 성직자, 작가나 과학자 같은 이 지식인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1650년대 런던에는 아주 다양한 커피하우스가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 런던이 이 전 세계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커피하우스는 이 클럽과 달리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던 곳이었는데요. 커피 한 잔 가격에 누구나 대학 교육 수준의 지식을 교류할 수 있다는 뜻에서 페니 대학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커피하우스는 이 자연스럽게 기업가와 투자자 그리고 발명가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논의하는 장소가 되었는데요. 뭐 오늘날로 뭐 치환해 보자면은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 주식을 중개하는 증권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1760년대에 이 조나단 커피하우스라는 곳은 증권 브로커들이 모여서 주식 거래를 하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커피하우스는 이러한 이제 과정의 결과로 세계 최고의 보험사인 이 로이드 이 보험사를 탄생시켰는데요. 이 창립자 에드워드 로이드, 이 런던에서 로이드 커피하우스를 열었는데 이 해운업자와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 로이드는 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알림판을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투자가 필요한 해운업자들이 여기에 뭐 다양한 종류의 투자 내용과 글을 남겼고, 이를 보고 투자자들은 이 투자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예 커피하우스 내에 부스를 임대해서 관련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200년 뒤인 이 19세기 중반, 결국 이러한 역할을 중심으로 보험법인을 출범시키게 되죠. 오늘날까지도 로이드 보험은 특히 해상보험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영화의 마무리 얘기를 안 했네요. 이 주인공 훈, 사라지기 직전 애나와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만날까요? 나오는 날에. 2년 뒤에 애나가 출소를 하죠. 애나는 한 잔의 커피와 머핀을 시켜놓고 훈을 기다립니다. 엔딩 자막이 올라가는 도중 이 훈을 기다리는 애나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커피하우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음들, 뭐 시계 소리, 가끔씩 여닫는 이 문에 삐그덕거리는 소리, 이게 들리자 애나가 독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다양한 그 마무리 엔딩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복선적인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그 고독하지만 쿨한 여자, 그리고 느낌 있는 분위기 있는 여자 애나, 참 멋져 보이는 역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내용은 여기서 끝인데요.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영화를 좀 다시 좀 봤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타이틀은 이 경제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만 뭐 제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영화의 이야기를 기본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다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이 청취자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좀 경제적 또는 시간적
아니면 뭐 기타 어떤 의미로든 간에 가치가 있는 쪽으로 자꾸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멋있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고요.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면은 돈이 안 되는 쪽으로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추라는 영화가 저한테 이 정도의 깨달음을 줬으니까 저도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분량을 조금 늘려보는 걸로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살인을 저질렀죠.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이 주인공 애나, 이 애나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짧은 휴가를 나오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애틀로 가는 과정 중에 우연히 남자 훈을 만나게 되죠. 이 훈은 뭐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로 달라질 수 있지만 뭐 한마디로 제비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처음에 애나에게도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이 애나에게는 뭔가 이 조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 이 애나의 행동, 그저 웃음으로 받아주는 이 훈을 보며 괜시리 다른 사람까지도 마음이 편해지는 듯한 기분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훈은 이 돈을 받고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뭐 사실은 뭐 그 사람의 장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으로. 1박 2일간의 자유를 얻고 이 다시 갇힌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애나에게 뭐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에 좀 지쳤기도 하겠죠. 그녀는 계속 훈에게 마음을 내비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녀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이 드는 장면은 이 놀이공원의 범퍼카 씬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한 커플을 관찰하면서 그들은 연극 같은 대화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이때 애나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아주 좀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훈에게 진심으로 반응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커플의 댄스 장면은 아마도 애나의 감정이 투영된 좀 상상인 듯한데 좀 생각보다 좀 너무 좀 길었어요. 좀 지루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만추, 원래 좀 느린 영화이기도 하지만 좀 너무 루즈한 장면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중국어라고는 하오, 좋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화이, 좋지 않다는 이 말인데 이 두 개밖에 알지 못한 훈에게 이 애나는 자신의 과거를 중국어로 털어놓습니다. 이 애나의 그 오빠의 친구와 서로 사랑을 했던, 근데 결국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했던 이 애나. 이 처음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서 같이 도망가자고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맞아 죽을 뻔하죠. 결국 그래서 남편을 죽이게 되었던 뭐 그런 이야기들. 이 훈은 애나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하오와 화이를 말하면서 그녀의 이야기에 리액션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 하오와 화이는 애나의 이야기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먹었을 리도 없고요. 정확한 디테일을 알지도 못했겠죠. 그냥 느낌이 좋으면은 하오가 되는 거고요. 슬픈 내용이다 싶으면 화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때문에 마음을 털어놨을 수도 있죠. 애나는 이 알지 못할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 무거운 자신의 그 인생의 좀 어두운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엄마의 장례식장에 이 훈이 또 쫓아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 훈은 이 애나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할 수 있던 그 첫 남자, 이 왕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 훈은 분명 애나의 이야기를 뭐 중국어로 들었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겠죠? 그래서 정확한 사연을 알지는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왕징의 이 웃음, 이 웃는 모습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계기를 토대로 이 훈과 왕징의 다툼이 시작되고 애나가 싸움을 말리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자 뭐 훈은 엉뚱하게 이 남자가 자신의 포크를 썼기 때문에 싸움이 났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계기는 상관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애나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훈의 거짓말을 듣고 그 남자에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좀 싸워주는 모습. 과연 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남자도 한때는 사랑했을 터이고 이 훈도 뭐 호감은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과연 애나는 어떤 좀 뜻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댔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악에 받쳐서 바락바락 이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는 애나에게 7년간 이 그녀가 교도소에서 이 눌러 담았던 이 울분이 표출되고 만 것이겠죠? 좀 기본적으로 성격이 여리니까 그 남자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뭐 따져 물은 적이 없었던 애나인데 결국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낯선 남자 훈이 그녀에게서 이런 원래 진실된 감정을 이끌어내게 되는 뭐 그런 것이죠. 이 유일하게 우는 장면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참았던 눈물이 한 번에 다 터진 듯한 그래서 더욱 슬픈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전 남자 왕징은 미안하다는 말을 좀 건네는데요. 서로 간에 이제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표출하게 된 그런 장면을 나타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버스를 타고 다시 교도소로 기소하는 애나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훈. 잠시 이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애나와 훈은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긴 키스를 나누게 되죠. 굉장히 롱테이크로 잡았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본 키스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시애틀로 갈 때 이 혼자 사서 마시던 커피를 2잔 사오는 애나의 모습. 이제 완전히 훈에게 마음을 열은 애나이지만 훈은 살인범으로 몰려서 애나의 시야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만추의 결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를 예전에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설령 해피엔딩이 아니면 어떨 것인가? 우리네 인생이 평생 승승장구하고 즐겁기만 한 것으로 점철된 것보다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이 즐거움과의 이 반복되는 그런 교차의 속에서 더 행복하고 완성되고 그런 것을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 좀 영화 관람 시간이었다고 좀 생각됩니다. 이 마지막에 2년 뒤에 이 출소한 애나가 휴게소에서 홀로 앉아서 훈을 기다리는 장면이 이 또 하나의 롱테이크로 잡혀 있는데요. 보통 이 개봉관에 걸리는 이 흥행 영화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매우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애나의 감정에 이제 이입이 되는 게 이제 그 시청자의 자연스러운 좀 전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는 사람은 아마도 애나에게 전이 되어서 이 남자인 훈을 기다리는 감정을 느끼게 될 듯도 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왠지 누군가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애나가 안녕 오랜만이네 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복선이 그리고 다양한 결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인생이 좀 농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만남, 사랑, 뭐 행복이나 질투, 그리고 이별, 그리고 결국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까지 이러한 것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됩니다. 이 마샬은 이 경제학이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를 수치화한 학문이 사실 경제학의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경제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오히려 쉽게 좀 말을 줄이고 보다 본질을 좀 쉽게 전달하려고 쓴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기호, 이 수식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수식 가득한 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고요. 경제학자의 프레임을 살짝 끼우고 영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이런 책으로 이 경제의 이 즐거움을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아마도 그러한 성격에서 보자면
이 독자들의 요구를 아주 충실하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2편에서 이야기할 내용 말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그 건축학 개론을 비롯해서 몇 가지 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해도 원하는 미래에는 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About Time. 그다음에 에르메스가 재고 물량을 소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리고 트레이드의 경제학을 도입한 이 꼴찌 야구팀의 승승장구 이야기, 머니볼이죠. 그리고 이 금주령이 키운 마피아의 주류 독점 시장을 이야기하는 위대한 개츠비,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이 범죄와의 전쟁, 시간이 곧 돈이고 화폐 경제학의 내용을 설파하고 있는 인타임. 이러한 재미있는 영화에서 쓸만한 경제학적인 인사이트를 아주 잘 이끌어내는 수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에서 경제를 읽어내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네마노믹스. 팝콘을 먹는 동안 경제 상식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평소에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이 내용을 그런 영화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영화들은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좀 살을 붙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네마노믹스를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작품은 은교인데요. 아마 다들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유명하죠. 이게 처음에 이제 개봉이 됐을 당시에 박해일이 이제 특수분장으로 70대 노인 연기를 하는 것이 먼저 좀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좀 그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은교, 그리고 박해일의 연기 변신, 이런 게 좀 영화계 이슈가 많이 돼서 이목이 좀 집중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은교로 주연 첫 데뷔를 한 김고은은 아무래도 좀 어린 나이에 부담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영화 속 배드씬에 대해서 사실 처음 작품을 시작할 때 이 배드씬에 대한 이 부담이 가장 컸고, 촬영 직전까지도 좀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하지만 막상 찍는 순간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류의 이제 좀 인터뷰 회고를 좀 남겼는데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이 신인 여배우의 통과 의뢰는 노출인가? 이 김고은, 김태리, 전종서, 다들 유명하고 연기력이 검증된 지금 그 충무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여배우들이죠. 이들 세 여배우의 공통점, 당연히 이 당찬 연기력입니다. 신인답지 않은 훌륭한 연기력으로 이 데뷔작부터 주역을 확보했죠. 이 한국 영화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남성 배우들의 작품들이 많은데, 이 시작부터 이 주인공, 이 히로인의 자리를 확보한 20대 여배우라는 점에서 이 30, 40대 주연 여배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 한국 영화계에 상당히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1991년생인 이 김고은 씨, 이 21살 당시 약 300대 1의 오디션 경쟁 끝에 이 은교에서 타이틀롤을 맡았고요. 1990년생인 김태리 배우, 26살에 1500대 1 경쟁률을 뚫고 영화 아가씨로 장편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닝의 전종서 씨, 역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유아인, 그리고 스티븐 연과 나란히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는 이 영광을 누렸었죠. 이들 세 여배우가 이 충무로에 데뷔해서 정상급 배우로 이 좀 서는 과정, 일종의 좀 획일화된 루틴이 발견되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술 영화로 지명도가 높은 이 감독의 오디션. 오디션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 유명 감독인데도 이 정도예요. 이 김고은은 이 정지우 감독, 그리고 김태리는 이제 박찬욱 감독, 전종서는 이제 이창동 감독.
모두들 이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이 당대 거장입니다. 이들 영화의 작품을 통해서 영화판에 이 첫발을 디딘다는 것, 굉장한 필모가 될 맴 분명해요. 이들 데뷔작에서 이 신선한 마스크들, 그리고 탄탄한 연기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과감한 노출 연기인데요. 이들 세 영화 모두 수위 제한이 없는 노출을 내건 작품이었습니다. 은교에서 이 17살 여고생으로 좀 분한 이 김고은 씨, 이 상당히 이 수위가 높은 이 배드신으로 당시 로리타 신드롬까지 몰고 왔었죠. 아가씨의 김태리 역시 한국 여배우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 김민희와 이 레즈비언 배드신을 펼쳤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버닝의 전종서 역시 이 남자 배우 유아인과 아주 농도 짙은 이 배드신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이 좀 상반신을 드러내고 춤추는 아주 파격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한국 영화계의 이 주연급 20대 여배우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좀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김고은, 김태리, 전종서 이 세 배우. 그런데 이들마저도 그나마 또 이제 거장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는 겁니다. 이 현재 좀 한국의 영화 시장을 보면은요. 일단 좀 규모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영상미가 좋아지면서 좀 스릴러라든가 미스터리물, 그다음에 뭐 갱스터 액션 같이 좀 비주얼 효과를 강조하면서 좀 액션틱한,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역할이 이 중요한 장르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주인공의 역할이 이 중요한 멜로,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이런 부분은 이제 영화에서는 채산성이 잘 안 나오니까 TV 드라마 쪽으로 좀 많이 흡수됐는데요. 이쪽도 이제 아이돌 출신의 뭐 가수들이라던가 뭐 기타의 다른 분야에서 오는 이제 좀 출신들이 좀 그 주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좀 영화 예산 자체가 커지니까 한 영화에서 좀 모험을 걸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검증된 여배우들, 그러니까 뭐 티켓 파워라던가 연기력이 상대적으로 좀 확실하다 싶은 이제 그런 스타급 배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0대로 보면은 뭐 전도연 씨나 김혜수 씨, 30대 뭐 후반이긴 하지만 뭐 손예진 씨 정도만이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티켓 파워나 연기력이 입증되지 않은 20대 여배우,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20대 여배우가 택할 수 있는 돌파구, 30, 40대의 유명 여배우들이 기피하는 이 파격적 노출 연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출 연기가 이 20대 여배우에겐 일종의 통과 의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다음의 후속 세대까지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징후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좀 착취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좀 중요한 상황은요. 이 김고은, 김태리, 전종서 씨가 노출 연기로 이제 영화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이거 자체가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라는 거죠. 노출은 노출대로 하고, 그나마 이제 소비되고 버려지는 20대 여배우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주연급이 아니라 이제 조연급까지 더 범위를 넓히면 그런 경우는 아주 부지기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해당 여배우의 연기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한국 영화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할 오늘날 한국 영화계의 큰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김고은은 그 해의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등 이 모든 영화제의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연기력을 인정받았고요. 이후에 계속 다른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이 관록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연기를 선보였지만, 이 최초의 은교에 좀 워낙 좀 강렬했잖아요. 이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많은 대중들은 이 김고은 배우를 영화 속 은교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작품도 꽤 괜찮았죠. TV 웹툰 원작 드라마였는데 치즈 인 더 트랩, 거기서 홍설 역을 맡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뒤로 가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 김고은 배우의 첫 안방극장 도전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계속 이후가 기대되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은교의 줄거리를 뭐 살짝 살펴보면은요. 이 한국의 한 시대를 나름 풍미했던 유명한 시인 이적요, 박해일 씨가 그 분 한 거죠. 그의 천재적 재능을 우러러 보면서 그 모든 수발을 돕고 있는 이 제자 서지우, 이 김무열 배우입니다. 이 서지우는 대외적으로는 좀 능력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지만 사실 그를 이 한순간 스타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은 사실 그 스승인 이적요가 써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를 위해서 하나 해준 거죠. 이후로 더더욱 이 목줄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이 원래는 공대생이었던 이 서지우는 문학에 대한 이 열정은 매우 크지만 감성, 그러니까 뭐 재능이 좀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연달아 작품이 좀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한 작품에서 좀 소위 말하는 스타 작가가 된 다음에 이후 작품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미 좀 반짝이라는 그 뭐 사장되기 마련이죠. 이 서지우는 이 스승인 이적요를 존경하지만 그의 능력을 탐내면서 자신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그 작품이 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적요가 써준 것이다. 이 내용을 혹시라도 이 이적요가 좀 외부에 발설할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이제 그런 두 사람 사이에 방년 17세, 18세인가? 그런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은교라는 이제 소녀이자 여성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적요의 집 흔들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은교의 모습을 처음 본 이적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제자인 서지우가 바빠지면서 이 서지우가 그동안 해오던 이적요의 집안일을 은교가 대신 해주게 되며 이 은교와 이적요의 사이도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오랫동안 그를 모셔왔던 이 서지우는 이내 이 관계를 알아채는데요. 은교와 이적요의 관계에 묘한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뭐 빵을 싫어하는 이적요가 이 은교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는 맛있게 먹는가 하면 이 잠든 은교를 신기하고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 은교가 해준 이 해나를 즐겁게 자랑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지우는 점점 불안해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한편 이적요가 이 은교에게 느끼는 묘한 감정과 그 느낌을 써내려가면서 몰래 간직해둔 소설 나의 영원한 처녀 은교를 스승 몰래 이제 좀 서랍을 뒤져서 찾아낸 거죠. 이 서지우는 이걸 자신이 쓴 것 마냥 작품으로 내놓고 이내 상을 휩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적요는 매우 분노했지만 제자인 서지우는 오히려 이전에도 글을 써준 것은 선생님이지 않냐.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모두 당신 탓이다. 어차피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글을 내가 발표해서 성공시켜 준 것이니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사실 노인과 고등학생의 사랑은 추하다. 그게 무슨 짓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적요에게 아주 굉장한 상처를 주게 되죠. 서지우가 세상에 내놓은 소설 은교를 읽은 이 실제 주인공인 은교는 자신을 예쁘고 사랑스럽게 표현해 준 것에 감동하며 서지우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적요의 생일날 이 서지우와 은교가 함께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적요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이 서지우와 은교가 이 연인 관계를 맺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이적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순수한 은교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된 이적요는 은교와 관계된 모든 원고와 자료를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서지우의 타이어를 펑크내고 자신의 차 핸들도 망가뜨렸으며 그러니까 뭐 좀 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던 이제 서지우가 좀 이상함을 느끼고 결국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승인 이적요의 이 지시란 거를 눈치채고 말이죠. 스승에게 벌어졌다는 배신감, 분노, 슬픔, 뭐 이런 모든 감정이 겹친 서지우는 결국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서지우가 사망하자 이 죄책감과 허탈함에 이 집에서 술에 찌들어서 폐인 생활을 하던 이적요. 소설 은교를 쓴 진짜 주인이 사실은 이적요라는 사실을
이제 은교가 알아내고요. 이적의 옆에 와서 이제 울면서 자신을 그렇게 예쁘게 써줘서 고맙다고 전하면서 꽃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에 이적효는 잘 가라 은교야 라고 속삭이면서 이 영화의 막은 내려지게 되죠. 이 개봉 초부터 사실 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 포스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제작사가 처음부터 약간 좀 성인 영화처럼 이 마케팅을 했던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맞물려서요. 영화를 제대로 다 보지도 않고 또는 뭐 이해하지도 못한 일부 관객들이 좀 악평을 남겼던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영화의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이 김고은의 노출 쪽으로 좀 노이즈 마케팅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도 이 영화는 좀 소설하고 좀 많이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매끄럽다고 하기가 어렵고요. 이 인과관계의 좀 스토리도 약간 좀 느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작보다 못하다는 평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고자 이제 캐릭터를 좀 평면적으로 했고요. 이야기를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모양으로 각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미묘한 감정들, 델리케이트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해졌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이 영상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좀 나왔다는 평이 많고요. 그 중에 몇몇 씬은 굉장히 유치하게 연출되었다는 혹평도 받았습니다. 이 주연 3인의 캐릭터에 관한 뭐 연구와 몰입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고 좀 하는데요. 결국 영화에 드러난 연기에서는 서로 간에 좀 합이 안 맞는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났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뭐 어쨌든 간에 원작 소설을 읽었던 관객의 경우에는 소설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짠 예, 그런 평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좀 간단히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은교는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예술 영화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사실 뭐 비주류 영화를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이 지나치게 난해할 수 있는 뭐 내용들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적효와 이 제자인 서지우의 미묘한 관계를 좀 더 묘사한다든지 이적효의 젊음과 이 나이 듦에 대한 복잡한 생각 등을 아주 깊게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상당히 좀 대중적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교는 존재감 있는 원작을 굉장히 좀 영상미 있고 미장센 예쁘게 잘 뽑아낸 좀 평범한 상업 영화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가져요. 주제가 굉장히 싱그럽죠? 청춘. 언제 들어도 설레이는 말입니다. 이런 어린 여자와 그리고 그에게 동시에 욕정과 욕망을 품으면서 서로를 질투한 끝에 모두 파탄에 이르는 두 남자의 이야기.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마무리를 했죠.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박해일이 연기는 잘하는 거 알겠는데 굳이 젊은 배우를 늙게 분장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실제 박해일의 모습을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상이 돼서 캐릭터에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뭐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그 젊은 모습, 늙은 모습을 뭐 오가는 그런 비중도 뭐 그다지 높지 않을 뿐더러 굳이 같은 배우가 연기했어야 했나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다 개인적인 내용이고요. 그 감독이 소설에 비해서 이 영화를 이제 단순화 시켰잖아요. 스토리가 단순해지면은요 영상으로 승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고은의 영화 속 비중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영화 속의 이 두 남자의 시선이 항상 모두 이 은교에게 맞춰져 있는 만큼 연출도 대부분 은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영상미가 상당히 아름다운 편인데 이 극중 17세의 고등학교 여학생으로 나오는 은교, 이 청춘의 이 싱그럽고 파릇파릇하면서도 또 여성미의 관능적인 매력도 갖고 있는 이 김고은 특유의 순수한 마스크를 잘 살려냈다는 평을 받았죠. 이 영화 초반에 이 흰 티를 입고 흔들의자 위에서 잠든 은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은교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표현되는 장면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주인공의 극중 나이가 고등학생인데다가 배드신도 있어서
뭐 이거 뭐 한국판 로리타가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한 비난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나름 그런 내용들에 비해서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초반 이슈가 됐던 이 박해일보다는 신인 배우 김고은의 출세작이 됐다는 좀 평가가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영화 자체는 좀 한 중박 정도? 한 130만에서 뒤에 이제 뭐 DVD라던가 어느 정도 뭐 손익분기점 이상은 했다는 좀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인 배우 쓰고 했던 거에 비하면. 그러고 보면은 이 그 영화의 이 정지우 감독은 뭐 예전부터 좀 이런 류의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해피엔드인데요. 이 부적절한 소재, 그리고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영상이 압권이죠. 그러면서도 한국의 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 평단의 평이라던가 뭐 심사, 그런 뭐 규제, 이런 걸 교묘히 잘 피해가요. 나름 수학가입니다. 이 은교의 이제 주제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뭐 흔히 사랑에는 이제 국경도 나이도 뭐 기타 어떤 조건도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 살아보니까 좀 알 듯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우리 다 좀 알고 있죠. 슬픈 사실이지만. 스스로의 그 사랑은 좀 가치가 있죠. 잘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아닌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 삼자의 이야기일 때는 이 시선이 달라집니다. 삐딱하게 보죠. 이 사회 통념이라는 이 합리적인 이유를 이렇게 예로 들면서 뒷받침하는데 애초에 합리적인 이유의 그 기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사회적 통념이란 거가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례와 관습이란 것도 도대체 몇 년 전에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기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500년 전통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501년 전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본인의 가치관을 그 시대에 찍어 누른 거예요. 뭐 500년, 1000년 다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없었던 거를 새로 시작한 겁니다.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결국 시대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해석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 내용 참 저는 재밌게 봤고요. 이 극 중에서 이 감독이 뽑은 최고의 명대사, 별이 똑같은 별이 아니다라는 이 이적요의 대사가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의 젊음이 노력해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좀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요. 더 이상 어떤 일을 얼마만큼 더 할 수 있나라는 이런 좀 역산? 남은 인생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냐라는 이 슬픈 계산을 해보면서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야속함,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나이대가 된 듯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영화 자체도 재미있지만 이 늙어가는 자신이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젊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이 영화, 그 주제 자체만으로도 좀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대 시인 이적요, 이 은교가 나타나면서 삶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는데요. 이 청춘이 시들면서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삶의 욕구도 되찾게 됩니다. 굳이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다시 젊어졌으면,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날로 하루하루 이 시들어가는 이 자신의 육체가 싱그럽고 생생해지는 뭐 그런 희망, 그런 열망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사랑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설 속의 사랑은 인정하는 희한한 사람들의 이중성, 이 사람들이 이상문학상이라는 명패를 달아줌으로써 그런 스스로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인 서지우가 이 스승 이적요가 쓴 소설 은교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명작을 이 자신의 작품으로 가로채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존경하는 이 좀 국민적인 영웅,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욕망, 뭐 이런 게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지훈은 말하죠. 선생님 원고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서랍 안에 묻어두기가 아까워서 세상에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 이름으로는 발표를 못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국민 시인이 미성년자랑 사랑했다는 이런 내용 발표 못 하지 않습니까? 뭐 맞는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사회통념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제 뭐 근데 경제학적인 부분도 좀 봐야죠. 시네마노믹스니까. 이 노시인이 명작 소설을 만들어낸 행동, 이 은교의 넛지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넛지는 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뜻의 좀 단어인데요.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좀 개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면전에서 말하거나 이 대놓고 요구하는 대신 그저 한번 툭 건드리고 가는 행동만으로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밥을 많이 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도록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밥을 많이 먹으라고 달래거나 야단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과학적으로도 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혼자 먹을 때보다 약 35% 이상, 4명이서 함께하면 75% 이상 더 좀 취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겠죠. 우리 왜 그 남성들 기준으로 공중 화장실에 이 소변기에 팔이 붙여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뭐 조금 더 가까이 와주세요. 뭐 이런 좀 스티커를 붙여놓곤 하는데 그게 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파리를 좀 붙여놓으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여러 좀 청소할 때 고단함이 많이 줄었다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동 경제학의 넛지 효과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학 이론임에 분명합니다. 뭐 이런 요소들 많이 있죠. 뭐 수술대에 의해서 의사가 당신은 수술에서 살아날 확률이 90%라고 말할 때와 잘 될 거지만 죽을 확률도 10%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선택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같은 말이라도 이 후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한 부분에서는 수술 거부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 10%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 강렬한 임팩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넛지는 이 작은 영향 그리고 좀 마이크로 개입을 미쳐서 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는 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도 명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선거에도 이용될 수 있고요. 뭐 내일 투표를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만으로도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왠지 투표장에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죠. 뭐 삶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응용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알아두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좀 이점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디펜스할 수 있는 삶에 꼭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영화에서 이 은교의 등장으로 이조교는 삶을 많이 바꾸게 되는데요. 생명의 활기를 되찾고 심장이 다시 옛날처럼 뛰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좀 거뒀습니다. 예전에 잘 안 먹던 빵을 먹기 시작하고 극 중에서 좀 잃어버릴 뻔했던 이 은교의 거울을 줍기 위해서 암벽 위험한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좀 위험천만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전기밥솥에서 이 메마른 밥을 떠다가 홀로 국에 말아 먹으면서 쓸쓸해하던 이 무기력한 인생에 낙이 없던 이 노인은 이미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이저교는 은교가 말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는데요. 은교 몸에 새긴 해나, 그리고 은교의 엄마 이야기, 자신의 집을 찾아온 작은 새, 그리고 은교와 같이 있을 때의 기온, 그리고 여러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잘 버무려지고 본인의 필생의 공력을 덧붙여서 마침내 이 이상 문학상을 받은 소설, 은교가 만들어지게 되죠. 은교가 노시인에게 이 소설을 쓰라고 강요하거나 시킨 것이 아니겠죠?
은교가 한 것은 노시인 집의 이 청소 그리고 설거지뿐이었지만 이 작은 자극으로 인해서 이 노인은 당대의 작품 그리고 자신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넛지 효과를 훌륭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은교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연기력은 좀 탁월하지만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왠지 좀 차갑고 시니컬하다는 좀 느낌을 받아서 저는 그 청춘 스타로 데뷔했을 때부터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뭐 이 광해 뒤의 얘기긴 하지만 좀 사건도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티하구나. 이런 게 사실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에 관한 저의 좀 이미지, 선입관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광해 왕이 된 남자하고 뭐 뒤에 이 내부자들이었죠. 이병헌을 살려줬던 영화. 이 두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먼저 뭐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요. 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광해가 있다는 좀 설정을 하고 이 영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 갑자기 좀 많이 바뀐 모습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뭐 승정원 일기 이런 거를 이제 모티브로 했다는 그것도 다 설정이죠. 왕위를 둘러싼 이 권력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아주 극에 달했던 광해군 어느 때 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 자들에 대한 이 분노, 두려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점점 폭군으로 치닫던 이 왕 광해는 이 도승지 허균을 불러서 자신을 대체할 이 그림자 왕, 그 가짜 왕이죠. 이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합니다. 이에 허균은 이제 시정 이 기방의 취객들 사이에서 이 걸쭉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이 광대 하선을 발견하는데요. 이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이고 타고난 이 말솜씨 그리고 이제 여러 재주를 보여서 왕의 흉내도 완벽하게 내는 하선.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간 하선은 이 광해군이 자리를 비운 이 날들 왕의 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이 도승지 허균은 이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이 하선에게 이 광해군을 대신해서 거짓 왕의 역할을 할 것을 명합니다. 이 저작거리의 한낱 광대 만담꾼에서 조선의 임금이 되어버린 천민 하선. 이 허균의 지시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그리고 국정과 정사를 다스리는 방법, 말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그런 대로 잘 수행하게 되죠. 하지만 그 점차 뭔가를 좀 느끼게 되고요. 예민하고 난폭했던 예전의 광해와는 달리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이 달라진 왕의 모습에 이 궁 전체가 술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왕의 대역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 하선의 모습에 가짜 왕을 만들었던 도승지 허균도 뭔가 당황해하는 그리고 뭔가 기뻐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알게 되죠. 조선 15대 왕으로 16년간의 나름 짧은 재위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폭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광해군. 하지만 좀 역사에 대한 해석이 많이 바뀌었어요. 광해군이 행했던 이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의 실리 외교, 대외 정책,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했던 대동법, 이러한 민생 안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더 이상 광해군은 폭군이 아닌 당시의 개혁군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선시대와 이 현대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조선의 왕 광해. 영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광해군 일기 중에 숨겨야 될 일을 밖에 내지 말라 이르다라는 이 한 줄의 글귀에서 시작된 이 상상, 이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시작되게 된 발단입니다. 시키는 대로 왕의 대역 역할에 충실하던 이 하선이 이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 이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이 자신의 안위와 왕권만을 염려하던 이전의 왕 광해와 달리
정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람과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는 잘 아는 하선,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수수료 은자 20냥에 수락한 15일간의 왕 노릇이었지만 상식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그 어떤 왕보다 위험 있는 목소리를 냈던 천민 하선, 이 권력의 가장 하위에 있던 이 천민의 모습을 빌어 조선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진정한 군왕의 모습을 그려낸 이 영화는 진정한 리더를 바라고 꿈꾸는 오늘날의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여담인데요. 영화에서 이 작가는 영화 광해의 이 정치적 상황을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 따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광해와 이 노무현 정권 때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다는 그런 뉘앙스죠. 이 대동법과 같은 이 개혁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당시 기득권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혔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했던 발언, 당시 그 광해 시대상의 사대주의를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이 국민장을 이 상주의 자격으로 치를 때에도 울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죠. 이 영화를 보고 한동안 영화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하염없이 소리 없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당시에 그 상황이 좀 기록되어 있는 화면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 청와대 전 비서관이자 문재인 당시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이 김경수 의원의 표현으로는 이 끝까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이 도부장 김인권 씨가 했었던 역이죠. 호위무사. 그리고 허균, 이 두 명이 하선을 보내주면서 예를 갖추는데 그걸 보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것이 생각나 눈물이 터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과 정치관 등은 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요, 나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나의 죽음에 관해서 오랜 기간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줄 친구가 있다는 사실, 이 적어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이 존중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시네마노믹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이 당시 이제 광해군 시절에 그때는 선조부터였는데 이 임진왜란 등의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백성을 괴롭혔던 것은 그 일본, 그러니까 외적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광해군은 그 이후에 대동법을 시행했는데요. 백성에 대한 구제적인 그 의미도 있었고 효과적인 이 국가 재정, 그러니까 세수입의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공납제였는데요. 이 공납은 그 지역 특산물을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이제 한 명당 부과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주민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 수가 많으면 공납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예전에 그 부잣집보다 오히려 그 좀 가난한 이런 좀 서민 그 이하의 사람들이 오히려 식구는 더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 반면에 이 대동법은 갖고 있는 땅에 비례해서 쌀로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재산세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쌀이 대표적 소득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약간 소득세적인 성격도 있다고 하겠죠. 이 땅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이런 방식인데 그만큼 땅에서 수확되는 쌀도 많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권력가들이었던 이 지주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저항이 보통이 아닌 셈이었죠. 이 광해로 좀 임시 왕으로 이 변장을 했던 하선이 보기에 이 대동법은 너무나 평등한 조세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죠. 그래서 주위의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땅이 있는 만큼 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가진 이가 더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자는 이 광해의 발상. 오늘날에는 이 조세의 기본이자 상식이죠. 조세 평등주의의 근간이 되는 모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국민들은 이 과세상 불리하게 차별받거나 또는 우대받아서는 안 되고, 세금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내야 한다는 게 사실 원칙이죠. 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되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면은 불평등이죠.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은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까지는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주들 정말 지독했어요. 대를 이어가며 저항했습니다. 부자들은 사회의 기득권이고 기득권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왕이라도 예외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세금이 적은 곳으로 거주지나 법인을 옮기기도 하는데요.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에서는 이 세금이 높은 프랑스나 북유럽을 피해서 벨기에 등지로 옮기는 소위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의 이탈은 이 국내 내수와 이 장기적인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국가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유럽 각국이 한때 이 세금 인하의 경쟁을 앞다퉈 버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자 감세론자들이 내세우는 이 부자 감세의 근거이기도 하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가 축소되는 이 부작용을 로빈후드 효과라고 표현하는데요. 로빈후드 다 아시죠? 이 의적 로빈후드는 이 탐욕스러운 귀족이나 부자들, 그다음에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서 서민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을 빼앗긴 귀족들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받았고 상인들은 아예 마을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며 착취를 당했고 원하는 물건도 구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빈후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더 커진 셈이었죠. 세금을 올리면 부작용이 많다는 이 전형적인 우파의 대표적 논리입니다. 좀 여러 가지 위반 요소가 있지만 현실에서 실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죠. 역사는 이긴 자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서 승자는 영웅으로, 패자는 역적으로 그려집니다.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물러나기까지 15년을 제위했는데 그 많은 정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도 묘호를 갖지 못하고 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전해지는 이미지도 폭군 이미지에 가깝죠. 역사 속 패자였기 때문임에 분명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 민주화 정부도 나름 많은 노력과 역할을 했지만 결국 사회적인 기득권, 이들의 극심한 저항에 좀 맞물려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성과물들을 남겼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적으로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당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다면 능력이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사해보고 자료를 모아본 바에 의하면 방해를 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그냥 노무현 대통령 자체를 싫어했던 기득권층의 저항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의식이라든가 정치관이라든가 국가관, 기타 모든 게 다른 게 당연하니까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당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싫은가라고 하면은 딱히 좀 제대로 된 이유를 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거죠.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는 게 크게 작용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고졸 출신이지만 그 당시에 몇십 명 뽑지도 않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 임용이 됐던 이 정도면 거의 천재죠. 그러니까 원래 대학 갈 실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명문대에 우수하게 입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집안이 워낙 가난했으니까, 가난하다는 표현보다도 더 가난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의 광해군,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결과를 차지하고라도 일반 백성과 서민을 위해서 많은 이 고민과 노력을 한 결과물임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광해의 왕이 된 남자는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